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탄력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이신데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입니다. 금년은 참으로 덥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몸은 이렇게 서울에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를 위해서, 전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하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도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가장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위원회 지금 맡고 계신데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5월 10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5월 16일 날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관제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하루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관제탑,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 심의하고 또 여러 군데서 일자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상충되고 또 빈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정해주고 또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브레인 역할, 컨트롤 타워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총괄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맡게 되셨는지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사 하마평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고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자리를 중시 여깁니다. 근데 저를 이제 안 쳤거든요. 뭐 깊은 마음이야 이제 대통령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고 또 정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 복잡 타기한 일자리 문제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를 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는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일자리위원회 5월 16일 날 이제 처음 출범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두 달이 좀 더 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일자리 고속도로 말씀도 강조를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70여일 동안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국민들께서는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 일자리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일자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내년에 이제 일자리 고속버스가 쌩쌩 달리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나오고 실제 이제 지표에서도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5월 16일 날 만들어졌는데 그 전달인 4월 달 상황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11.8%였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은 23.6%,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실업자인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추경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우리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실업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오늘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위기를 미리 대비하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들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좀 들은 바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 순위 매기는 것도 매출 규모가 아니라 일자리 수로 매겨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일자리 고속도로를 깐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세, 금융, 예산, 조달, 포상, 이런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제 사회 환경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 걸맞는 수준으로 일자리 고용 영향 평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법령을 만든다든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 정책이나 법이나 예산이 얼마나 일자리에 많이 기여하는지 그걸 따져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일자리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이제 혁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뭐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벤처랄지 중소기업이랄지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제 안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지난 19일이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뭐 이제 다 맥락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은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 어떤 공약이랄까요, 과제랄까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대 국정 목표, 그리고 이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전략 과제, 그리고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도 핵심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일찍 시작한 부분이 공공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했던 모습, 추경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해봐야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원 마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죠.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잘 알죠. 그런데도 왜 정부는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을까?
이게 실은 대선 때 많은 비난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세금 걷어서 공무원 늘리는 건 누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공공 부분의 일자리 숫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일자리의 21.3%가 공공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8.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이 83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 부분의 일자리와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육이랄지 보건, 의료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숫자를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단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뭐 경찰이랄지 소방관이랄지 그리고 군대 이제 부하사관이랄지 그리고 복지공무원이랄지 현장에서 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공무원들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냐, 일자리는 민간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쭉 민간 부분에 일자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걸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무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때는 그 공공 부분에서 메꿔주는 게 맞고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이 많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 공공부문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지난 추경안 통과될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일자리 공무원 추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절반 수준으로 2,575명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만족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완봉승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완봉승은 이제 훌륭한 투수들이 거두는 것이고 정치는 결국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12,000개의 공무원들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게 그중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이 6,500명, 그리고 이제 중앙공무원, 국가공무원이 4,500명인데 이게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이 12,000명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무원 돼보겠다고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 숫자가 좀 깎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또 내년에 가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미 통과시켜진 추경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중앙공무원 부분은 당초에 이제 80억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고 목적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 7,500명인가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올 하반기 이후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은 17만 4천 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12,000개를 늘리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서 늘리도록 했는데 내년 이후에 계속 공직자 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가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림으로 인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과 늘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편익이 더 클 경우에만 이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려갈 텐데 이번에 이제 12,000명 늘리는 것은 급여는 이제 내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년에 돈 드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공고에서 이제 면접 시험 보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한 80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목적 예비비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방은 이제 정부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돈을 추경을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제 본격적인 봉급은 내년부터 나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6,500명 채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급여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위원장님께서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었는데 또 이제 문 대통령도 15대 기업하고 또 하나 특이했던 게 오뚜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오뚜기는 그 15대 기업에 안 들어가는 중견 기업이죠. 근데 이제 들어갔던 것은 거기는 보면 비정규직이 1몇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선대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도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그리고 고용도 최대한 늘리는 모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제2의 제3의 오뚜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모범 기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자리 상황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광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지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4명 중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한다. 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지역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아무래도 광주는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이나 좋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해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들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강주에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나 국내 다른 기업들이 강주에 가면 사업하기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강주가 그냥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강주에 좋은 발전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게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실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자체 그리고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강주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뭐 작은 힘이나마 강주가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던 것 같고, 이번 추경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용역비,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만드는 용역비로 3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이 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강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야말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죠.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같은데 평균 연봉이 뭐 9천만 원을 넘어서 1억에 가까운데 이제 강주형 일자리 모델은 4천만 원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하는 거니까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취지가 좋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위원회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강주 일자리 상생형 모델을 성공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이런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 3억 원도 없었던 것을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강주 일자리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3억 원 지원도 했고 앞으로도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세제나 재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일부러 또 저희 사무실에서 또 오시고 가셨고 또 거기 이제 담당 실무자들도 와서 서로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자리 부위원장 맡으란 얘기를 듣고 실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이나 자리보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가장 관심받는 일자리 업무를 맡게 돼서 가슴은 뛰고 설레었어요. 근데 이제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대적 흐름이나 우리 상황은 일자리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그 일자리가 전략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도 일자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쪽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창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성과가 팍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기업들은 이 격차 완화에 앞장서야 된다. 만약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돼 가지고 시장 경제가 이업을 받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실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나 노조도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만약 무리한 요구를 해서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또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양보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양보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서 우리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적 대타협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부위원장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이 되셨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 근데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어떻게 된 건지요? 이게 좀 이제 길어지는 스토리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전혀 모르고 물론 민정수석 하셨던 문재인 그 민정수석도 전혀 모르고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궁금했죠.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3월 3일 날인가 아침 자막에 보니까 제가 이제 국세청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연락을 받으신 지금까지도 연락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국세청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정 받고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그 후에 이제 뭐 그래서 청문회 통과해서 청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누가 저를 추천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잊어버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2012년이죠. 5월달 어느 날인가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쓴 운명이란 책을 봤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빠서 못 봤다 그랬더니만 거기 214쪽에 보면 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책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때 책을 쓰시고 저한테 2011년 6월 달에 저한테 이걸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실은 정치인이 상당히 바쁩니다. 못 보고 있다가 이 책을 꺼내서 214페이지를 이제 제가 펴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용섭 전 관세청장을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한 것은 내 아이디어였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혀 모르는데도 본인께서도 전혀 모른다고 그랬고 다만 이제 관세청장 할 때 혁신적으로 했고 성과도 많아서 추천을 했더니만 대통령께서도 뭐 흔쾌히 받아들이셨다. 그 후에 뭐 이제 행정부에서도 성과를 남기고 정부 정치권에서도 전문성 발휘해서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 후보를 다시 봤는데 우리 정부장도 뭐 부장 승진하는데 누가 좀 힘을 써주면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정부장 당신 거기 갈 때 내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소위 측근들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거기에 추천해 줬으면 제가 이제 청와대 혁신수석 할 때 또 수석을 하셨고 제가 장관할 때는 비서실장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술자리에서라도 그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책에 쓰기 전까지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심지, 마음의 깊이가 있는 분이면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셔도 좋겠다. 제가 이걸 그 지난번 송경리 마지막 유세에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심지가 그렇게 깊은 분입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 홀퇴했다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호남 사람 홀퇴했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뼛속까지 호남 사람이고 지방대학 나온 저를 국세청장에 추천했겠냐. 그런 여러 가지 대목을 의미 있게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조그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국세청장이 되시고 이제 같이 이제 정부 일을 하시니까 알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내 보시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 뭐 대통령을 떠나서 사람 문재인 어떤 분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문재인은 뭐 거의 완벽한 분이시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 리더십으로 평소에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도덕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적어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지식정보화사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가장 두루 갖춘 분이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제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걱정하는 것이 정치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정치력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님 별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별명이 담쟁이라는 별명이지 않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담쟁이라는 별명은 이제 제가 국세청장 때 얻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장을 전혀 의외로 갔었죠. 지금 일자리 부위원장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국세청 사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풍 사건이다, 부조리 이런 걸로 해서 제 전임 청장들이 대부분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세청이 국민의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청장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아야 했고요. 그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국세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의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해서 과감한 혁신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연고주의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던 것을 완전히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자들이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제 모함,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올렸어요. 아무 얘기도 안 쓰고.
거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세청을 완전히 혁신해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나게 하겠다 하는 저의 강력한 혁신 의지를 밝힌 거죠. 그게 나가고 나서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제 혁신 취지에 동조를 했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국세청을 완전히 혁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담쟁이 청장이라고 저를 불러줬는데, 그 담쟁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 스스로도 담쟁이라는 걸 즐겼었고, 제가 옮길 때마다 담쟁이 수석, 뭐 담쟁이 장관, 담쟁이 의원 이런 별명들이 붙어 다녔죠. 꽃처럼 이렇게 붙어가고 다니거든요. 그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세청장, 국세청장,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뭐 남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많이 하셨고 또 재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이제 정치인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쪽이 더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가 두 군데를 경험해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쓰는 근육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제 논리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냉철한 머리를 많이 쓰고요. 이제 정치인은 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성이나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이 뜨거운 가슴, 열정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에만 있다 보면 다른 쪽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무릇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제 공무원은 주로 서생적 문제의식은 강해요. 정치인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강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장관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겸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농담 삼아서 야구의 비유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강속구를 스트라이크, 강속구를 중시하고 이 정치인들은 주로 낙차큰 슬라이더나 변화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특징을 말씀해 주신 단어 같네요. 그 두 개의 비유가. 계속 이제 여쭤봐야 될 게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 정부 때 뭐 이제 정파나 당을 떠나고 국민이 뽑은 경제부총리감 적임자 1위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누구나 다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2013년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서고 나서 거기도 이제 첫 조각을 하는데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경향신문이었을 겁니다. 경향신문에 이제 경제 관료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총리 1순위가 이용섭이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뭐 투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언론에서 이제 저에게 많이 물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임명하면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야당 의원에게는 야당 의원의 길이 있다. 설령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야당 의원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뽑은 이유가 뭐 다양한 국정 경험 그리고 해박한 경제 전문성 이걸 들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야당 의원이지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고 원칙과 합리성으로 가지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질의할 때는 항상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제 후배 공직자들이 비교적 높이 사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죠. 그 뒤로도 뭐 시간만 나시면 항상 뭐 공부하시고 연수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좀 더 예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이 전남 한평이시잖아요. 어린 시절 이용섭 분 어땠습니까? 돌이켜 보시면. 예, 우선 제 학창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학생 농사꾼 시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 학생 농사꾼에서 장관까지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농사 일을 주로 했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 이제 29살이 돼서 서울에 재무부 발령 날 때까지 계속 제가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죠. 저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로 꾸중받은 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섭이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뭐 소도 막 이렇게 풀도 하고 농사일도 거두는데 너는 뭐냐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불평했던 친구들이 많았고요. 친구들한테 별로 인기는 없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아주 평범했어요. 특징도 없었고 말수도 적었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애어른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남에게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에게는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항상 그 꿈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공무원이었어요. 그게 우연한 기회였는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면 이제 그 모신기를 한다든지 하면 농부들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드셔야 되는데 이걸 주차장에서 사다 먹으면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밀조주를 담그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이제 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장님이 어떻게 알고 이제 나주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세무서 직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술 단속을 하면 이제 그거 들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눈물의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값 조금 아끼려다가 벌금이 더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왜 공직자들은 선하고 이렇게 가슴 따뜻한 농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해서 제 어렸을 때 꿈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처럼 강한 정의의 보안관이 돼서 공직자들을 혼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세무서 직원들을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훗날 이제 세무서의 수장인 국세청장까지 됐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야릇한 거죠. 예. 계속 지역에서 대학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학창 시절에 행시도 합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어떤 계기랄까요? 그리고 본인만의 뭐 좌우명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인생 일막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강주 전남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활동할 때 저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학다리. 이름이 특이하니까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대학. 그리고 3번째가 광주 출신. 이게 이제 저에게는 한편에서는 많은 아픔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도전 정신을 키우고 그리고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픔을 겪었던 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그때 이제 청량리에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었는데 연수를 받기 위해서 청량리에 하숙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광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숙을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74년도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주의 아픔을 느꼈고 근데 이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저처럼 뭐 면단위 중고등학교 나오고 지방대학 나오고 더구나 호남 출신 그때는 이제 다 영남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고주의가 매우 강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DJ 대통령께서 1997년 12월 18일 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큰 재무부 본부에서 국장급 이상 중에서 강주, 전남, 전라북도 출신은 저 혼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희귀종이었죠, 그때. 천연기념물 비슷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1급이 됐을 때는 1급 이상이 8명인가 그랬는데 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하는 그런 가식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고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무위원이 아마 19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도 유일한 제가 지방대 출신이었고요. 그게 이제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더욱 청렴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너라도 한번 그 소위 성공해서 강주 전남의 산맥이 대바라 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결국은 이제 강주 전남이 저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가장 높은지 아세요? 그건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조그만 돌덩이 하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강주 전남은 저는 아무런 산맥이 없고 언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했던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산맥이라도 대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있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도 그런 산맥의 돌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른 뭐 정치인들 아니면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보면은 가족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가정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바탕 속에서 중앙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거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내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제 천하인지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살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 이렇게 제가 끼어들도록 하지 않고 있죠. 네. 뭐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다 까발려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힘들고 더 싫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네. 예, 부위원장님한테 광주의 의미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의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광주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항상 광주 출신이다 하는 게 따라다녔고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갔을 때 많은 분들이 광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답변한 게 제가 이제 강주에 뭐 지역 사업도 많이 하고 후배들도 키워줬지만 저는 강주를 위해서 제가 잘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강주 사람 정직하다, 청렴하다, 깨끗하다, 능력 있다. 그게 제가 강주를 위해서 한 가장 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강주는 뭐 이수인 장군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 할 정도로 강주가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곳인데 최근에 와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주시장을 나간 것도 따지고 보면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해 드리자. 그리고 의양, 애양, 미양으로서 강주의 명예도 회복해 드리자. 그래서 강주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매년 5월이 되면 지금처럼 온 나라가 분쟁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5월이 되면 온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5월은 민주주의의 달이다, 강주의 달이다. 도시락 싸들고 우리 강주 가서 배우자, 강주 가자. 이런 강주를 만들고 싶었죠. 강주는 제 운명이죠. 네. 그 특히나 이제 그 공직생활 그만두시고 광주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정계복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갑자기 광주에 이제 녹색 돌풍이 불면서 또 이제 쓴잔을 들이키셨는데 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결과하고는 좀 다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좀 야속하지 않으셨나요? 어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많이 속상했죠. 많이 속상했는데 제 개인한테 속상한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고요. 어떤 분들은 원망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실은 광주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가 뭐 설령 꾸중하고 혼냈다고 해서 자식이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서 저를 떨어뜨린 데에는 또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뜻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 성찰하고. 또 한 번 더 안타까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거에 나왔고 2번은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3번은 아깝게 이제 쓴잔을 마시셨는데 2010년도에 이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그다음에 14년도에 무소속으로 또 이제 시장 출마를 하셨었고 지난해 이제 총선에 나오셔가지고 떨어지셨는데 좀 본인한테는 되게 그래도 승승장구하셨던 이용섭한테는 이게 참 아픔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3년의 그 우리 시민들과 함께했던 생활, 제가 환경 미화원도 하고 방범대원도 하고 급식 보온사원도 해보고 저작거리에서 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했던 기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뭐 국회의원을 하고 현직을 했더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듣고 느꼈던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고 그게 제 삶을 아주 풍부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됐더라면 제가 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 하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 저를 많이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훗날 보니까 저에게 다 또 스승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세용짐하고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오고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영광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역신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뭐 후보군들 그러니까 뭐 가칭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했는데 1위로 나왔어요. 이제 들으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가분하게 평가해 주시는 시민들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시는데 그 이후에 뭐 시장 내년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불강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야말로 꿈도 일자리로 꿀 정도로 일자리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떠날 때 박수 받는 대통령 이제 맞이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 되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시는데 일조해야 되겠다는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평생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죠. 그거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것도 시장에 나가려고 했던 것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이제 광주, 대한민국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나라, 돈과 권력이 설령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게 이제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고루 배분돼서 거기에 인심과 배려가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이걸 만들어야죠. 남은 인생도 이런 사회 만드는데 쏟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참 정말 공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지역민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저희 이용섭은 참으로 강주 전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성공적으로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도민들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제가 33년의 공직 생활을 끝나고 다시 강주에 돌아왔을 때 저를 두 번 국회의원에 뽑아주셔서 저를 안아주신 분들도 강주 시민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시도민들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정 경험이나 소중한 이 전문성 이런 건 제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강주 전남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강주의 발전과 후배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금년 여름 유난히도 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이용섭 부위원장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